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하나의 성, 쓰촨성, 후베이성 이런 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SNS에 글과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글은 뭐냐면요, 공안경찰 시대다 이런 제목으로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 경찰 4명에게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문재인 빨갱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강압적으로 뒤로 수갑을 채운 후 체포해 갔습니다. 공산주의가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공유해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경찰이 미쳤어, 경찰이 미쳤어 이런 얘기들 들리시죠?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문재인 빨갱이다 이 소리 했을 뿐인데 저렇게 폭력적으로 경찰이 잡아갑니다. 미 대사관 담 넘는 거 그 청년들 가만히 쳐다본 거 보시죠. 한번 보시죠. 저랬던 경찰이 중국은 입국 금지하라 이랬더니 폭력을 써가면서 잡아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국인지 북한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철수 천막은 보호하고 김정은 환영위원회 플랜카드는 보호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말만 해도 잡아가고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는 이 좌파들은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난리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VIP로 모셔가고 대접하고 대구에 의사가 부족해서 시민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의사 파견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와중에 우한 폐렴을 북한과 공조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김정은은 대한민국 사거리로 장사포 쏴대고 그래도 거기에 한마디 못하는 청와대와 국방부. 어지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탈원전에서 기술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한전 사업은 중국에 주고 국가기관산업연구원을 중국인을 뽑고 기술 다 중국에 가져가려 또 말 못하고 영변적들 중국에서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댓글 부대가 있다고 폭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민주주의를 위정자들이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도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를 해도 국민이 얌전히 있고 여지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얘기라고 그럴까 포상을 드릴게요. 여지껏 과거 어떤 정부에서 해방 후에 이런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큰 상 드릴게요. 그리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고 이런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 나라 이름 적어주십시오. 큰 상 드릴게요. 전무후무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이 제대로 약속 지키네요. 지한말 이거 하나는 지키네요. 다 구라쳤는데 공약 다 구라쳤고 취임사 다 구라쳤는데 이 한마디는 지키네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라 망가지는 게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이렇게 과거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저렇게 된 게 이제 남의 나라라서 별로 통탄하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1.4.5태 때 내려와서 참 평생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평생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 자식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막대한 재산 날려먹은 쪽박찬 경험이 있습니다. 일생 살면서 뼈저리게 안타깝고 반성하고 살았는데 국가도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국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되는 줄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온갖 가짜뉴스 동원해서 촛불 난동 부릴 때 이봉규 똥인지 랭인장인지 모르고 TV조선에서 부안해동한 거 뼈저리게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이제 보니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데 무심코 속았습니다. 또 비겁해서 속았습니다.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이라는 그 이름 걸고 하는 것 때문에 알량한 타이틀 때문에 속았고 또 비겁했습니다. 아무리 반성해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종편에서도 반성했고 또 유튜브 하면서도 여러 번 반성했지만 아무리 반성해도 그 속은 죄 다 씻을 수 없다는 거 최근에 와서야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반성해봐야 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더라도 다 쏟고 비겁하더라도 이봉규 너만이라도 좀 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제 자신한테 거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조금 아는 것도 비겁해서 잘릴까봐 말하지 못하고 비겁했습니다. 용감했어야 하는데 남자답지 못했고 참 언론인, 참 방송인이 자세가 안 입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정치학 박사로도 사죄드립니다. 정치학을 평생 공부했고 특히 노무현 때 저들의 편가르기 정치에 대해서 논문으로 쓴 적도 있는데 조금 더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게으르고 비겁했습니다. 정치학자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재산 전부 날리고 뒤늦게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사기당하지 않는 건 공부밖에 없다. 공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누가 그걸 뺏어가지 못한다.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했는데 그런데 공부한 이후에도 좌파들에게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부까지 사기당했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인 존재인가 봅니다. 한 번, 두 번 사기당했으면 잘 관찰하고 또 당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당했어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좀 어리버리한 면이 있었지만 부모 재산 다 사기당하고 이젠 공부한 것까지 사기당하고 반성하고 또 사죄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기당하지 않게. 나 스스로도 사기당하지 말아야 하지만 유튜브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에 시청자들에게 사기당하는 걸 방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기 방조범이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사기 방조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좌파들의 사기에 온 나라가 넘어가지 않게 알려주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있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 있으면 벌 받지 않고 가진 횡포 부리고 사기치고 힘이 없으면 사기 당하고 재산 날리고 병들어 죽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복수에 복수를 낳으면 서로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복수는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응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한 번은 응징하자. 법대로 한 번은 응징합시다. 여러분, 사기 당한 거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입으로 떠든 거 죄송하고 반성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순항 중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KF-X는 고태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인데요. 또한 KF-X는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이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텔스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기체 설계는 12번의 수정을 거듭해 스텔스기의 형상을 띠고 있고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패드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18E, 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이며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KF-X 배치 2형부터는 더욱 발전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성능으로 KF-X의 모든 성능을 단정짓기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KF-X 개발과 동시에 또 다른 핵심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레이더라고 하는 A사 레이더를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군사 강대국들은 A사 레이더에 관련한 기술 확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A사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멀찍이 앞서 있고 하드웨어 성공 단계인 유럽, 러시아, 중국은 그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하드웨어는 10년 이상, 관련 소프트웨어 장비를 포함하면 20년을 앞서고 있다는 평입니다. 위상배열 전자주사 레이더는 A사와 P사 레이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원리는 다르지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들 전자식 레이더 구조를 대략 세 부분으로 분류하자면 맨 앞에 위치하면서 1000개 이상의 방사 모듈이 박힌 안테나부, 그 뒤에 위상배열 구동부, 그리고 맨 뒤에 레이더 관련 전자장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사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 대비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모듈들이 모두 독립적이라 몇 개 모듈이 고장나도 레이더 작동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A사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으므로 고장이 잘 안 나기로 유명합니다. 고장 간격 주기가 기계식에 비해 5배 길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따른 전투력 손실이 적습니다. 또한 모듈들이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방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의 재밍에도 아주 강하고 탐지 각도를 좁혀 모은 레이더파를 방사원에 송신해서 재밍을 걸 수 있는 강력한 ECM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산 A사에 국한된 것이지만 레이더파 방사 자체가 무기가 되는 무시무시한 고성능 HPM과 EA 능력도 있습니다. 이는 A사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 무기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반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웠던 상대방의 미세한 레이더파도 증폭해서 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사는 적용 방법에 따라 아직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목적에 따라 레이더 주파수 변형이 가능하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운 지상에서 밀착해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UAV 그리고 낮은 RCS 비행체 대상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레이더파를 나누어 대지상, 대공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사 각도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주사 각도를 좁힐 수 있어서 탐지 거리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기존 레이더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A사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 레이더를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이런 세계 추세에 맞춰 A사 레이더를 더욱 강력한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데요. 하나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에 추가적으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A사 레이더를 더욱 강력하게 개발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 레이더의 원리는 잠자리 눈에서 착안하였고 10,000개에서 30,000개의 난눈으로 구성된 보관을 가지며 난눈들은 3차원 구조로 높이 및 각도가 상이한 곳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 레이더의 송수진 모듈이 500에서 1500개가 방위각과 고각 방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이 잠자리의 난눈들처럼 각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이지스함의 A사 레이더는 10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함도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15K의 A사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A사 레이더도 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레이더의 최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개발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언급하고 있고 A사 레이더 외 나머지 3가지는 이미 한국이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는 아무리 한국이 전자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국산 A사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는데 눈이 1088개인 셈입니다. 미국 F-35의 A사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A사 레이더는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자동지형 추적 기술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일정 고도로 비행하도록 제어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해 성공한 첨단 기술입니다. 자동지형 추적 기술의 배경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다양한 탐지, 정찰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신호처리 기술의 진보로 다중주파수 신호에 대한 동시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위상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어도 고속비행과 야간 및 모든 날씨에서 안정적 비행을 위해 지형 추적 기능이 발전되었는데요. 지형 추적 기능의 발전으로 지형 마스킹을 통한 생존 가능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위상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지형 추적을 수행하며 밀리초 단위로 하나 이상의 빔을 전자식으로 조종하여 전방에서 동시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지형 추적 기능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조종사의 업무량을 감수할 수 있는데 이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특성상 자동지형 추적 기능은 필수사항이 된 것입니다. 최근 발전되는 기술에는 정밀 타격 및 실시간 표적 추적으로 식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전장 환경의 공중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은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작고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의 체계가 주류를 잃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공중에서의 발생되는 위험으로 다양한 탄도탄 및 초고속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소형화, 고속화, 기동력 증가 및 패턴의 다양화로 공격 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센서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파드를 탑재하여 운용되고 왔지만 장비 탑재 시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장애 발생 시 독립 센서 운용으로 인한 대체 장치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를 볼 때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A사 레이더를 이용한 자동지형 추적 기술 도입은 국방력을 향상시킬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첫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이후 2023년 KF-X 시제기에 탑재해서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하나가 제작을 하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의 엘타 측은 이스라엘의 레이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고 A사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 정도로 소형화했는데요. 모듈 개당 단가는 4,500만원으로 그랜저 풀옵션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비쌉니다. 이 모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입니다. 2026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하는 A사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 국산화를 85%까지 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완전 국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군사강국들이 일으켜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가는 길은 자주국방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커다란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이 아주 뛰어난 의료진이 있고 또 우리 의료 방역 기반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극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세계 건강안전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의료 기반 시설 그리고 이 전염병에 대한 확진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의 초기에 이러한 확산을 막는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미국이 1등이고 영국이 2등이고 한국이 9위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항목에서는 5위, 6위로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그러한 의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인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슬기롭게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또 기부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서로 돕는 그런 정신을 발휘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건모기를 했죠.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메르스가 닥쳐서 피가 모자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헌혈 캠페인을 했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여러 그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위기 국면에서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곳곳에서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언론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은 대구에 살고 있는 한 간호사인데, 이분은 퇴직을 앞두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60세인데요. 남편의 이 지지와 남편의 어떤 격려에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안식년을 간두고 바로 그 병원에 배치되어 가지고 확진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령 간호사가 쓴 그 봉사 일기가 신문에 연재되어 가지고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미담들이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언론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한국인의 DNA다. 자, 한국인의 협력을 국가 위기 때마다 발생하는 그러한 이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DNA가 한국인들 피 속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주 중요한 봉사활동, 한국인들의 단결력, 위기 극복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인들의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DNA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헌법 1조 1항에 공화국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것은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선 두 가지로 우선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이 없는 정치 체제, 지배 체제의 경우에도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그러한 인물들이 지배한 귀족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바로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귀족공화국,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분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죠. 그 평등한 개인들이 이 상징적인 주권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하나의 민주공화국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또 공화국이라는 말이 원래 로마에서 나온 것이죠. 그 어원을 찾아가면은 로마의 그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또 공화국 하면은 로마 공화국과 상당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공화국 우리가 이 고전적인 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이 공화국을 근대 공화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 공화국과 대한민국 공화국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도 않았고 그 개인들이 나름대로 자유롭고 완전히 자유롭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항상 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공화국, 그리고 공화국 시민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로마 시대의 공화국과는 다르다. 자, 이 대한민국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정의하고 각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지금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갈등은 나쁘고 화합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정치 체제의 성격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이 나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은 갈등의 원인에는 자유를 주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자, 문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모델에 따라 가지고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 주권론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그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도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으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저 여의도에 있는 대의제 그 국회에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거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외침을 받았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그 적과 맞서 단결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화주의적인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997년 이 금융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단결해가지고 그 사적인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그 집에 있던 금을 전부 다 가지고 은행에 내놓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했던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했어도 똑같이 이런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서 몸을 던져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기부나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방역 당국의 이 요청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도 강제 격리를 스스로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동의 노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공화주의적인 하나의 정신이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건목이라든지 그다음에 헌혈 캠페인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희생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의 피에 흐르는 DNA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정치 체제가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공화정이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의 성격에서 그걸 우리가 찾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에 지금 살고 있죠. 그걸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걸 우리가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영토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에만 그 정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또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치 질서가 지금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정치 질서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인 것이죠. 공화국이라는 그 정치 질서가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하나의 행태로 여기에 지금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이라고 할 때도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사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항상 정치 체제의 개념을 넣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애국심,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의 의미도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단순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이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화국이 나를 개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권리를 부여하고 또 권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내가 살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조국인 것이고 그게 바로 애국심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 그리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 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화국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할 경우에는 북한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북한 주민들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자, 북한에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저기에 북한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주민들은 이 김정은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저 북한이 자기들의 조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이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아서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주에 테드 크루저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세상을 읽기 위해서 워싱턴의 그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가 메릴랜드주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테드 크루저 상원의원이 왔고 그 테드 크루저 상원 의원 아버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카스트로 공산 체제 하에서 감옥도 살고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테드 크루저는 아주 훌륭한 상원 의원을 아들로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 테드 크루저 상원의 아버지가 테드 크루저가 어릴 때 어떤 항상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쿠바인 자기 같은 테드 크루저 아버지 같은 사람은 고문을 받고 탈출을 쿠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드 크루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만약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공화국이 아니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러한 미국을 자유의 공화국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테드 크루저에게
교훈으로 주어다는 얘기를 그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공화국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이런 공화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이 갈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로 흐르고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아닌 그러한 타락한 정치 체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 북한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테드 크루즈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외환 위기 때에는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쌍가락지, 자녀 돌반지, 그리고 집에 있던 금부치를 전부 다 은행에 내와가지고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35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3년 앞당겨서 2001년에 이 IMF 차입금을 전부 다 상환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혈액 제거량이 2.1분밖에 없었죠. 우리가 항상 적정 혈액 제거량이 5일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헌혈에 나서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해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역량을 전부 다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봉사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공화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러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것은 바로 공화주의적인 정신이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공화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한국인들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한국인들의 DNA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자유의 보금자리로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고 권리를 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